바로 한 달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과 앞으로 세계 경제의 패권을 다툴 것이다. G2다. 아니다. 이미 경제 규모도 미국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안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 관료주의가 중국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할지 큰 걸림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염병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 보면 중국 아직 멀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든 기본에 충실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 뭘까요? 손 깨끗이 씻고 음식 잘 먹고 충분한 수면 취하면서 자기 건강 지키는 겁니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내고 곧바로 씻지 말고 이런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20초 이상 손 구석구석을 문지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20초가 생각보다 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두 번 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20초 정도라고 하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하고요. 같이 갑시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중국 증시 당연히 안 좋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대표 지수인 이곳이 7.72% 어제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3,000개 넘는 종목이 가격 제한폭인 10%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었죠. 오늘 퀴즈,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땡땡땡 종합지수,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종합지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실환종과 함께 떠나는 글로벌 투자 여행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종 코로나 사태를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미 증권가에서는 다각도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어제 보고서가 교보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증시도 그렇고 별로 안 좋죠. 분위기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은 설 연휴 이전부터 이 악재에 대해서 반응을 해왔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예. 이 직후부터 그 충격이 좀 배가 되는 상황을 보여줬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춘제 연휴가 끝난 이후에 재개장한 중국 증시의 충격 이후로는 예. 오히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조금 안정감을 되찾는 그렇죠. 그런 변화 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약보합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이제 또 세게 닥칠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어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보고서를 교보증권에서 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교보증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조적 악재는 아니지만 경제 활동에는 분명 악재가 될 수 있다. 구조적 악재는 아니다. 네, 그렇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제가 1월 4일에 이 방송에서 출연을 해서 예, 올해 시장 예. 20년 전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예, 바로 그 직후에 터졌었던 악재가 바로 이란발 악재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당시에도 각종 언론이 이 미국과 이란 문제 그리고 마치 이제 개전선언 등과 같이 상당히 어떤 돌발 악재에 반응하는 그 부분 등이 상당히 시장을 연초부터 짓눌러 왔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도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고객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반응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드렸었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가 경제 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등장하면
늘상 뭐 유가 불안정해지지 않느냐, 예.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가 커지지 않느냐라고 음. 생각을 해왔지만 예.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당장 가동률이 조정되거나 음. 우리 소비가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그렇죠. 갑자기 이런 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점심 약속 취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문제는 이번 1월 말에 터진 이 질병 악재는 당장 실제 경제 활동에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장 지난 주말만 보게 되면 어떤 유통가에 사람들이 사라졌다거나 그렇죠. 갑자기 배달 주문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실제 경제 활동에 변화를 가져와 주었다라는 것은 예. 이 악재가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머무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문제는 이 문제가 확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점검하는 부분 등이 필요한데 예. 문제는 구조적 악재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의미를 규정하려면 이 문제에서 비롯되어서 기업의 어떤 지속 경영 여부라든지 예. 아니면 가계의 소득이나 고용 예. 등과 같은 미래 경제 활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라면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가 당장 어떤 기업의 재무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고용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좀 장황하고 아주 극단적인 좀 비관적 시나리오일 뿐이다라는 그냥 것이죠. 공장이 가동을 멈춰서 사람들을 구조조정하고 해고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구조적 악재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만약에 이 질병 네. 문제가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시나리오를 세운다라면 예. 이게 구조적 악재일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질병과 마주한 적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부분은 1분기 맞고. 정도는 성장률에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어제 그 자료 내용에서도 제가 그 주식시장 측면에서 언급드린 부분은 how much보다 중요한 how long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이 아주 재밌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how much 얼마나 그 지금 현재 규모나 이런 게 전파력이나 이런 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how long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는가 그렇습니다. 이걸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질문을 받아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중국 증시가 8%가 빠졌으니까 예. 이 질병 문제는 엄청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는 기자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예. 주식시장이나 금융지표가 돌아가는 것으로 재료를 해석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중국이 8% 빠진 거 심각하죠. 당연히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번 문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부정적인 부분 이런 예. 것들을 반영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자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사고 싶겠습니까? 아직 그렇죠. 이 재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예. 지금 당장 사고 싶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더 크게 빠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뿐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이거 8%나 빠졌으니까 또 더 크게 빠지겠지라는 것들을 예고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도 한 분기 정도 소비가 지연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영향을 줄 수 있죠. 예. 네. 투자도 가동이 멈춰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중에 이연돼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그동안 안 썼던 것을 다시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시간을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고서에 과거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명적이지 않아도 더 부정적일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일단 잘 모르겠는 게 치명적인 게 더 안 좋은 겁니까? 더 부정적인 게 더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저는 치명적이지 않아도 더 부정적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은 예. 저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예. 우선 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 점검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스가 위험한 것이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이냐 사실 이거를 우리가 구분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대신 다도 이제 대부분 이
신종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2003년에 사스 때라든지 네. 뭐 2009년에 신종 플루나 또 최근 근래에는 이제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이 당시와 이제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당시와 현재 상황이 정말 똑같느냐라는 것들을 전제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어떤 정보의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가 지금 상당히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2003년대에도 분명히 당시에 혁신적인 인터넷 혁명 등으로 인해서 이 정보의 유통 과정이 분명히 변하기는 분명히 했었지만 예. 지금은 그보다 더 발달된 어떤 모바일 환경과 그렇죠. SNS 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스 때나 신종플루 때만 하더라도 예. 여의도 증권가에서 보게 되면 뭐 특정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누가 어디서 발견됐다더라. 누가 그렇죠. 걸렸다더라. 이런 예. 얘기 정도만 돌았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언론에서 전하는 정보만을 믿고 이제 우리가 어떤 주변에 변화되는 상황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실시간이고 지금 캐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게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막 그렇죠. 그냥 실시간으로 보니까요. 예.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주 일반화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부정적인 부분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 좀 정보가 과대 해석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일반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흔히 네. 말하는 이 가짜 뉴스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렇다시피 예. 이런 정보에 있어서의 편향성이나 어떤 주관적인 시각이 많이 반영되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을 우리가 캐치하려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감염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 이런 것들만은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얼마나 이 감염자들 중에서 완치자 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건가. 그렇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완치자들의 속도가 드러나는데 기여하는 것들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다소 조금 이번 이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 쪽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이 악재에 대한 어떤 파급 속도와 이런 것들이 좀 질적으로 조금 많이 달라져 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중국 말고는 필리핀 한 곳 정도에서 사망자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령 선진국들 중에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망자가 난다면 또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에서 사망자가 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약간 좀 풋옵션이나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더 떨어졌으면 본인들 포지션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주식 참여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매도 세력이잖아요. 네네. 근데 공매도 세력이 교묘하게 또 결합이 된다면 이게 계속 악순환처럼 그 떨어지지 않을까, 가짜뉴스와 결합해서 그런 그렇죠.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한 얘기죠. 예. 과거에도 뭐 여러 메신저 등을 통해서 신종플루 때만 하더라도 뭐 여의도에서도 당시에 감염 환자가 꽤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었고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면서 실제적으로 좀 파급력이 조금 강했었던 사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 시점이 조금 좋지 않았었어요. 지난 하반기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반년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글로벌 주식시장도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7.6% 예. 상승을 했고 연초부터 더 올랐었었죠.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은 대략 한 20%대 중반 그리고 선진국 주요 증시가 대부분 한 12에서 15% 정도의 평균 상승률을 겪다가 이 악재를 지금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 이후에 이렇게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을 수 있었던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교역량도 감소했고 글로벌 기업 이익도
우리 같은 경우는 감소한 반면 또 선진국도 상당히 둔화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시장은 호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2020년도에 미중 무역 합의가 일단락되고 좋아질 거야라는 것들을 주가가 다 반영시켜왔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악재가 뻥 터지니까 일종의 가격 조정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눌렀었던 이 무역 분쟁 악재. 예. 사실 이거 정말 지겹도록 저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말 지겨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것이 양측의 단계적이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멸된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의 어떤 성격은 공급 사이드 리스크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역 분쟁에서 피해를 당한 쪽은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고 기업 이익이 감소했었지 당시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매출도 줄어들고 물론 그 전부터 좀 줄어든 측면이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예. 뭐 100% 무역 예. 분쟁의 이유다라고 볼 예. 수는 없었었겠죠. 예. 그래서 당시에는 소비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공급 사이드 리스크에서 이제는 수요 사이드의 리스크로 조금 번졌다라는 거죠. 그럴 수 거기에 대한 있겠습니다. 부담을 현재 주식시장이 반영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게 결국은 1분기에는 그 변화가 숫자로 우리가 확인을 되겠죠. 예. 뭐 우리 내수 기업들의 매출이 준다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앞으로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예.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그 문제가 수습이 된다. 예. 그러면 기존으로 돌아가겠죠. 무역 분쟁 이후의 환경. 그러면 그 이후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투자자들이 기대했었던 것과는 동일한 어떤 목표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감염자 수에 대한 감소나 여러 어떤 호재성 내용이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예. 적어도 1월 중 고점 정도가 단기 목표가 될 가능성이 커질 거예요. 1월 중 고점 그렇죠. 정도가 뭐 우리 단기 코스피를 목표가 될 따지면 뭐 한 가능성. 2,200 중반이라든지 예. 또 미국을 기준하면 나스닥 9,000이나 뭐 S&P 3,300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이 단기 목표치가 바로 제시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어떤 침체된 분위기가 뭐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런 분석 등을 많이들 제시들 하시는데요. 가격 조정이지 가치 조정은 아니다. 가격 조정이지 가치 조정은 그렇죠. 아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이 초과 수요와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변적인 거거든요. 항목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가치라는 거는 어떤 구조적 가치,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가치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뜻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 악재는 그렇죠.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 연초에 나오는 이런 어떤 돌발 악재에 대한 부분이 예. 투자자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분명히 기회일 수는 있고 예. 대신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이란 악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일주일 만에 수습이 됐잖아요. 예, 우리 그렇죠. 경제 활동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이럴 때는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사실 이번 악재 같은 경우는 한 2월은 건너뛰고 3월 정도부터 우선 그 타이밍을 맞춰보는 부분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how long에 따라서 how long.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상과 달리 5개월, 6개월 막 가버려. 예. 네. 그래서 여름까지 막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그런 네네네.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면 네네. 기업의 가치도 변할 수가 있고 그렇게 구조적 된다면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메르스 사태나 신종플루 대부분 보면 다 2, 3, 4월 달에 발병이 됐었거든요. 예. 결국 좀 추울 때. 예. 환절기에 이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었고 대표적인 예로 사스 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3월 달에 초기에 그 확정자가 예. 확인된 이후에 그리고 WHO에서 경고를 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단체 관광객이나 개별 관광객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금지 조치가 이제 풀리게 된 게 6월 중순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도 여러 그 대응적 그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대처를 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의 여러 통제 활동이 진정되는 것은
좀 따뜻해지는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만약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면 과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슈퍼 바이러스인가? 예. 정말 우리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런 그렇죠.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하지만 뭐 지금까지의 선례가 그렇지는 않아왔다라는 점 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정부나 어떤 감독 당국의 이런 통제 활동이 가져다주는 예. 변화 등도 분명히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처럼 어떤 그 열심히 손도 닦고 뭐 건강에 주의하는 이런 예. 하게 된다라면 올해 또 많이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도 예. 이번에 이런 사태 등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더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건 돈만 많이 번다라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의 어떤 정책 환경에 대한 변화 등도 또 등장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도 본인이 스스로 나섰기 때문에 이걸 진압하지 않으면 정치적 부담도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또 반대로 해결하게 되면 정치적 위상이 또 한 단계 더 도약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 잦아들지에 관한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변곡점이 되는 어떤 시그널이랄까? 알려주는 신호 같은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감염자 수가 둔화되는 징후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감염자 수가 둔화되는.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걱정되는 부분 중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주를 기점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감염자 수가 사스 때를 넘어가고 있다. 예. 뭐 이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더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이제 걱정을 더 크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통계적 오류인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신종플루나 뭐 사스 때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기 예. 때문에 너무 이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대면 어떤 사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통제가 조금 더 강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이제 감염자 수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예. 사실 이 요인에 시장이 안정감을 되찾느냐 그것이 첫 번째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 내용 등이 지나게 되면 이제 어떤 백신 개발이나 이런 뉴스들도 접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예. 그 내용이 어떤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감은 있고 반대로 이제 어떤 최악의 경우에 나오게 되는 시그널들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뭐 증권가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 왔지만 결국 참다 중국 관광객이나 후베이성 그 입국자를 차단하니까 예. 어제 같은 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 또 안정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휴먼 인디케이터에 대한 시그널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 그러면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럼요. 뭐 중국도 여러 가지 지금 폐쇄적인 체제로 지금 많이 전환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질 텐데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나 정책 당국도 경기 부양 카드 등을 꺼내 들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죠. 뭐 여러 예. 소비 진작이라든지 예. 지원 대책이라든지 금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들게 된다라면은 투자자들은 뭐 당장 이 질병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보완책이 등장했을 때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국제유가, 물가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네네. 훨씬 더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예.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식이 가라앉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채권이 오르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기 앞서서 더 이제 시그널로 생각하실 부분이 환율인 것 같아요. 예. 예, 환율 같은 경우는 금융 스트레스 지표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 기축통화 국가들의 통화 가치와 비교하면은 신흥국 통화는 상당히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연말 때 이제 우리 환율이 1,150원대까지 내려가다가 예. 어느덧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까지 치솟았고 거의 1,200원이에요. 특히 이제 위안 달러 같은 경우가 다시 7위안대로 복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위안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에 7.2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무역 분쟁도 격화되고 환율 조작국 지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7.2까지 갔다가 예. 무역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초에 6.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이게 다시 지금 7위안대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예. 당분간 7위안대에서 안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예. 대신 이 환율이 6위안대로 복귀가 된다라는 거는 무역 분쟁에 대한 2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내용에다가 또 이 지금 질병 악재가 수습되고 중국 경제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될 때 환율이 안정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면 다른 편에 있는 위험자산 쪽도 기회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안전자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정답인가? 예. 문제는 지난해 뭐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이미 낮춰놨어요. 예. 뭐 질병이 발생될 걸 전제해서 낮춰놓지는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이미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공격적으로 지금 뭐 확장적인 정책으로 가져가게 된다? 예.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전자산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예.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시장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도망친다라는 안전자산으로 도망친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은 현금이 좀 필요한 때이다라는 판단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현금을 있고 가지고 좀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안전자산 쪽에서 약간의 과열의 징후. 그러니까 과열의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실 수 있냐면은 지난해 시장 금리를 깨고 내려갔다. 이런 소식을 만약에 접하시면 예. 이것도 안전자산 쪽에 좀 과열 징후가 있구나. 그러면 다 반대로 채권으로 몰린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위험자산 쪽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판단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채권과 환율의 흐름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정말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바로미터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특히 이제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예. 어떤 대외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쉽게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의 가치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20년, 30년, 50년이 뭐 50년까지는 아니지만은 지나도 지금 그 밴드에서 크게 바뀌고 있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연동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예. 따지면 우리 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한 예. 계속적으로 원화는 강세로 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그런 지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기보다는 예. 내가 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그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리와 여러 가지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 지표로서 예. 활용해 보시는 부분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 가치하고 지금 원화 가치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너무 폭락을 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 수출하는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고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물량을 더 많이 팔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것이고 계속 양면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른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유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올해 그 연초에 있던 이란 악재에도 잘 버텨왔었었는데 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질 수는 있겠죠. 예. 경제 심리 자체가 위축되니까. 대신 지금 산유국들은 공급량에 대해서는 조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변동성이 가장 작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 유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당장 우리 산업계에 가해질 수 있는 부담이나 그런 우려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유가가 뭐 급등해서 과거처럼 뭐 모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유가하고 환율이 오히려 이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평가가 이렇게 절하가 되면 수출기업으로서는 좀 나은 측면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물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물가의 측면은 예. 올해 연초 이후로도 보면 사실 디플레 심리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디플레이션. 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어떤 경제 심리가 조금 빠르게 되살아나지 않는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왔었고 예. 대신 이제 국내 쪽에 대한 물가 부담보다는 중국 쪽 물가가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어쨌든 내수 경제가 한번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 흔들린 환경에서 실질 물가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 예. 여기에다가 또 환율은 치솟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는 또 치솟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예. 여러 지금 뭐 여러 사재기 이슈가 뭐 중국 저희 이 한국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정도인데 중국은 사실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부분 등이 이제 그런 데이터상에서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부 등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뭐 정부가 통제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천만 장씩 계속 생산을 한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인플레이션을 좀 촉발시켜서 나중에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게 경제에 선순환적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사실 방금 전 말씀드렸었던 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바로 그 이슈가 상당히 많이 다뤄질 공산이 있습니다. 예. 마치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그렇죠. 뭐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침체가 조금씩 확산되는 이거는 경제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예. 결국 그 문제는 당장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부터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올해 IMF에서 예상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5.8%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예. 6%를 조금 소폭 밑돌 것이다라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무역 분쟁에 대한 문쟁이 수습되면서 다시 복귀하지 않겠냐 6%대로 예. 이런 기대를 가져왔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1%포인트 정도는 다운될 거다. 그러면 이거는 5%대도 어색한데 4%대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 과연 중국 경제가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에 대한 컨트롤 능력에 대한 시험대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중국 경제도 지난해까지 정책을 안 쓴 게 아니었었거든요. 썼죠. 예. 그렇죠. 뭐 예. 여러 부가가치세 면제라든지 특히 이 그 감세 정책 카드를 꺼내들면서 세수를 많이 조금 그 낮춰서 예. 좀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되었었던 측면 등이 많이 있어 왔었었는데 예. 지금 이런 경제 위기를 만약에 겪게 될 경우에 대응 카드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커질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1분기 이후로 조금 더 그 시장 전문가들이 조금 판단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예측과 전망에 관해서 조금 여쭤볼 텐데 이거는 뭐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윤지호 센터장은 2050 그다음에 어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한 2000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2000 밑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최경영의 경제쇼에 나온 분들 중에서는 없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2000이 깨질 이유는 전혀 아닌 악재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하로 가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지분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수급에 대한 밸런스 그리고 단기 경제 현상에 대한 과대 해석 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부분이시지 그렇게 우리가 볼 문제는 아니더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연말 기준으로는 2200선 정도까지 근접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예. 예. 지난해 우리 증시가 1900이 깨지는 현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당시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유 문제를 좀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지만 예. 실제로 무역 분쟁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주지 못하는 국내 기관이었었다거나 예. 아니면 뭐 MSCI 지수 변경과 관련된 리밸런싱에 대한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수급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공격적인 팔자보다는 사자 부재에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불과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천선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이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악재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이성적 반응에 대한 부분에 어떤 단기 현상이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비이성적 반응이면 그거는 결국은 기회가 되는 반응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우리 보면. 경제나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그런 현상은 다시 말해서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당장 그 말씀을 드리지 않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그것과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기다려봐야 된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 실제로 문제는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이 그 변화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고 이 문제가 수습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대응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하철에 저도 다니면서 곰곰이 보는 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사람들 얼굴 표정 그다음에 그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지금 한국의 상황을 비교를 하면 한국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돌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제 완전히 베이징 시내까지도 통통 비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돈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유동 자금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유동 자금이 이렇게 많은 1,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지금 정부가 꽉 틀어막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부동산 규제를 정부가 뭐 총선을 남겨놓고 풀 생각도 분명히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좀 장기적으로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돈의 흐름에 관련해서도. 네, 우선은 뭐 부동산 잡아놨으니까 주식에 기회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대신 지금 이렇게 그 정부나 감독 당국이 돈을 풀게 되는 거는 지금 아까 제가 수요 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반 가게에 미친 영향보다는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나가서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번질 경우에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 돈을 풀었으니까 우리 쪽에 기회가 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조금 너무 좀 단순하다. 그런 식에 대한 생각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대신 현재 그 우리 그 올해 그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지향하는 것은 그로스 성장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게 된다라면 그쪽에 그 의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특정 은행에서 5% 특별 예금 판다라고 해가지고 몇 번이 다운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버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5%면 크네. 그렇죠. 엄청 크죠. 근데 이런 이벤트를 저는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플러스 알파를 지향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들은 조금 약간 좀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없고 그렇죠. 문제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기업이나 뭐 이런 어떤 투자 자산을 제공하는 공급하는 측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들과 투자 대상을 찾으려 하는 노력의 자세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체가 있어야 된다. 영업이익이 좀 오르는 건실한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난해 20% 넘게 올랐었던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이 하루 만에 8%를 토해냈는데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판가름은 중국에 대한 투자 기회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 수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시다면 지금부터 중국에 대한 관심 더 가지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수습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나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보실 부분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채권 이야기할 때 그 말씀하실 때 먹을 게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가서
달러나 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를 조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예. 대신 이제 어떤 비중과 관련된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지금 뒤늦게 너무 늘려야 될 이유까지는 없는 구간에 서 있지 않나. 예. 그 정도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하게 조금 거시경제 쪽으로 보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제 성장률에 타격을 입게 되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겠죠? 이제 뭐 영향이 없다라고 그러면 정말 예. 중국 데이터는 아무도 안 믿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향은 불가피하다라 보는 부분이 맞고 문제는 그 되돌리는 과정에 대한 속도를 높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차이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정상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문제가 어떤 단기적으로 그칠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왔었던 어떤 그 주기적으로 발표되었던 어떤 그 단기 악재에 그친다라고 우리가 후행적으로 이제 내릴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 건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 이제 투자자들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 등은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또 공교롭게도 올해 미중 무역 합의가 단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올해 중국 시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 수위를 높인다라고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그렇죠. 그런 방향이었고 그렇죠. 예. 단계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늘리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그 진입에 대한 시기를 언제로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공격적이라면 지금 당장 들어갔을 거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중국 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 뭐 204조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 재정 건전성,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중국이 돈을 더 투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그 중국 채권 시장이 아직 그 제대로 만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그런 자금 조달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능력 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 보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또 가정을 해보자면 중국이 우리처럼 뭐 그 전에 이제 기업 부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지면 금융기관까지 타격을 입고 그렇게 되면 우리 IMF 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랄지 재정 건전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전개가 돼도 뭐 올해 정도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경제 위기가 갖게 되는 여러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시장 논리를 대입한 여러 구조조정인 측면과 정말 본질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이런 그 옥석 가리기에 대한 부분 등이 이런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 등을 통해서 그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기업 부채나 지방 부채 이런 문제에 대한 잣대에서 중국 경제나 중국 자체에 대한 어떤 위기론에 대한 확산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예.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 예, 수도 있고 예. 드라마로 충분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시각의 뿐이지 어떤 실제 어떤 경제 상황과 정책 상황 등에 있어서는 너무 그렇게 발생 확률이 크지는 않은 극단적인, 부분들이라 예. 라고 생각해 아웃라이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각국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이 기회다 오히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더 내놓을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 등이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부양 카드를 내놓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던 부분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주식시장은 쉼없이 올라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규제의 목소리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여러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 왔었었는데 예.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규제를 조금 이연시키거나 강도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변화 예. 이것에서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은 힌트를 찾아낼 가능성이 좀 커요. 우리 정부도 향후 무슨 정책이 나올지까지 모르겠지만 예.
함부로 이런 어떤 규제책이나 이런 부분을 쓰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변화 과정에서 이제 경제활동 주체들이 음. 여러 무슨 틈새를 찾아낼 것인가. 그 사이에서 또 시장은 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책 방향이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부양 쪽으로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거기에 가속도를 채찍질을 더 하는 역할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할 수도 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무역 분쟁이 공급 사이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가계의 소비는 영향을 안 받았을까? 그 점을 보면 다른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은 세금을 낮췄어요. 예.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다 보니까 그 기업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가계로 전달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였죠. 그랬습니다. 세금을 예. 올렸습니다. 예, 예. 법인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거를 다시 3%포인트 올렸던 거죠. 이런 예. 반기업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업들이 함부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더 만들어야 됐죠. 또 여러 어떤 가격의 공정함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참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아줬었는데 여기다 규제를 더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어떤 강도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올해 이 이슈 이후로 국내 여러 규제 관련된 이슈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 집권 여당의 그 당 관료들도 있고 많은 언론인들도 있고 그런 어떤 책 모임에 갔었는데 그 책 모임에서는 언론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자기 색깔을 보이려면 확실히 그러면 증세를 해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증세도 못했다. 네. 이런 또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대책이나 흐름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출 내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예,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 3분 남았으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위험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립적이다라고 생각 본인의 이제 성향이니까 우리는 모르죠. 본인들이 그거는 알아서 해보시고요. 증권사나 은행 가보면 이런 투자 성향을 또 다 이렇게 매겨주는 이런 스코어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위험 선호 성향인지 중립 성향인지 보수적인 성향인지에 따라서 각 세 주체별로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실 건지 일단 위험 성향이다라는 네. 분들에게 우선은 올해 경제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장과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를 가져달라라는 측면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고 투자의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지금 수년째 대외적으로 들어왔던 여러 악재를 다 견뎌냈다라는 장점과 내구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맞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립 성향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사실 희망적인 내용 측면보다 당장 이 어떤 질병 악재와 관련된 것이 경제의 기본 틀을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묶어서 이제 안전자산 투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정책 환경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면 중립 내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조금씩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 포지션에 대한 유지 전략 정도를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안전자산이 아까 조금 과도하다 이런 말씀도 드려왔었지만 안전자산은 과도하다라고 그래갖고 버릴 수 있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자산인 거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그렇죠. 언제 더 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투자의 기회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환경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질병 악재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기일식 있지 않습니까? 개기일식. 예, 그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이 현상은 부분적으로 많이 보이게 되지만 다 90% 이상 가려지게 되는 개기일식 같은 경우는 예. 한 60년에서 130년에 한 번 본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90% 이상 가려지면 태양의 주변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부분이 그때 그 태양의 가장 주변에 있는 가스층인데 그게 예. 바로 코로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것이죠. 예. 그리고 비슷한 현상을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나 기본적인 틀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 등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일탈적이기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경련의 경제쇼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경제 퀴즈 정답은 상하이 종합지수였습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